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저널의 이규설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후보자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신데 일각 그 법조계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시면 사법개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청문회가 없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또 새로운 선례가 남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님이 박상기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뭐 그 말씀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좀 유례없는 일이죠. 이 자체가 유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명되고 오늘 아침까지 인사청문회를 희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지금 이런 자리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나쁠 것 같습니다. 좀 야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격을 더 강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여야에서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합의 내용은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과 절차는 저의 관할 밖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럼 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지난 3주 동안 기자님들이 질문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저와 저의 현재 가족과 전 가족에 대한 엄청난 낙인이 남았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해명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데서 제가 변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문서로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해명문을 공개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어떠한 점이 불찰이었고 어떠한 점이 저에게 흠결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음을 솔직히 다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건 제가 알았다, 이건 제가 몰랐다, 이건 제가 불찰이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마지막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관 후보로서 있다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 녀석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해명을 하고 밝히고 사과를 하고 그 자리는 제가 임명될 것인과 관계없이 제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보태드리면 아까 박상기 장관 얘기하셔서 그런데 박상기 장관도 역시 그 고시를 치르지 않으시고 장관이 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 고시가 꼭 이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그 업무와 관련돼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예를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드리고요. 저 뒤쪽 분 다시 한번 하고.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저도 가끔 좀 소속. 저 일요신문의 최훈민 기자입니다. 저도 가끔 밤에 늦게 취재를 하러 다니는데 저를 되게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문 서너 가지를 할 텐데요. 후보님 혹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주시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문일답보다는 한꺼번에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의 총량은 똑같으니까 저는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책임이라는 건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말씀은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는 언론 탄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언론 탄압이라 하면 정부에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쓰게 될 경우 그 언론사 또는 그 기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정부가 주는 것이겠죠. 기자 그리고 편집부 포함 언론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전에 왜 이런 취재를 하냐고 한 번이라도 민정수석 시절 전화를 건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네. 이러이러한 취재를 왜 하느냐고 민정수석 시절에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만 제가요 잠시만 질문을 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일문일답이 하는 게 아니라 질문 네,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대답해 주십시오. 던져주고 나중에 답변을 일괄해서 하시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받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네. 예, 제가 언론사 기자 아는 분 청와대에 있을 때 네. 아는 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있고 오보가 있는 경우 제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정수석으로서 평기자에게 전화하는 게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알리고 그걸 정정하도록 했고 실제 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에는 그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자고 직접 기자나 언론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과 청와대 또는 공무원들이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정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활동이라고 봅니다.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만 기자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기자와 통화해서 너희 윗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맥락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인들에게 항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의 전화에서 그 사실관계가 분명 그 서로 확인되면 기사를 정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을 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안 하신 분 아까 하지 않으셨? 아까 하셨죠? 네, 오전 아까 지금 안 하신 분들 좀 하려고 그래요. 저 뒤편에 지금 안 하신 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박현우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또 그 자리가 갖는 무게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자님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요. 기왕지사 이 자리가 청문회가 아니고 이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인사 검증은 많이 나왔으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금 현재도 찬성 여론보다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정권이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이 정권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서 후보자님이 오히려 임명이 되는 걸 또 바라고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에 미칠 정치적 부담은 후보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고려하시는 대상이 아닌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 준비단을 보내셔서 정의당에만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하셨습니다. 당초 그 명분이 법사위에 없는 비교섭단체에 소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법사위가 사실상 이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에만 소명을 하신 행위가 공평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행위로는 부적절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로 읽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법무장관 이외에 다른 자리에는 욕심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 그 자리에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권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지, 포함이 된다면 추후 여론조사 등에서 혹시 본인을 제외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전 제외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의당 문제하고 한국당 문제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정의당에 소명을 갔을 때는 인사청문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 저희 보고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가 충실히 준비를 해서 준비단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달랐겠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인사청문회에는 당연히 한국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주당, 한국당,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바른미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에만 요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다른 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상태이고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제가 각 당별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이 모두 다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다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보도가 될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히 그 야당에도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면 몰라도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건 하에서 새롭게 제가 인사청문단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단이란 자체는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해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오늘 이 모임도 인사청문단 구성은 인사청문단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 개인이 주장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건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온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적 부담 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족해서 제가 더 소진되게 되면, 더 할 능력이 없게 되면 더 좋은 분이 오실 것입니다. 더 좋은 분이 오셔서 저를 밟고 지나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지금 안 하신 분이 있고 마지막. 참고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 8시 40분까지 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일보 박숙현이라고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기업 부실 수사 관련해서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진상 파악을 위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신뢰제고 TF를 만드셨었는데요. 이때 관여하셨던 유선주 전 심파관리관님이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요청을 받아서 김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 위원장님께서 내가 조국 수석에게 직접 통화해서 알아서 할 테니 그만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후에 공정위에서 신뢰제고 TF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정위 내부에서 사실 내부 징계가 조금 부실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공정위 적폐청산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지시하신 게 있으신지, 당시 김상조 위원장님과 나눈 얘기가 혹시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정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보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상조 위원장님이 정책실장님이신데 과거에 그 업무 관련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유선주 국장님이라는 분이 김상조 위원장님과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아마 해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 하신 분이 안 하신 분을 좀 손을 하신 분보다는 안 하신 분 저기 안 하셨나요? 네, 안 하신 분 저쪽에. 네, 저는 서울신문 신영철 기자라고 합니다. 그 과거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과거 논문에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행위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에 포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하시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그 이제 후보자께서도 사실을 패스하시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변시 제도랑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어떤 논문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논문 편수가 뭐 100편, 150편쯤 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취지는 그 신체 촬영을 허용하자라는 취지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법 체계상 다른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논문인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로스쿨 체제, 현재 변호사 시험 체제는 참여정부 후반기에 법원, 그 다음에 교수단체 그리고 변협 등이 다 합의를 이룬 체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바꾸려 그러면 이런 모든 관련 단체가 모두 또 한 번 더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바꾸려면 그 제도에 합의했던 개인, 합의했던 단체가 다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면 요즘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른바 오탈자라고 그래서 5번 시험 보면 그만두게 된다. 요 얘기만 초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점보다 더 바뀌려면 전국의 로스쿨의 학사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의대 또는 의전원 같은 경우는 유급을 아주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유급을 자꾸 시키는 쪽 해서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사 관리가 좀 느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관리를 좀 엄정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내용 역시 강의, 이론 강의 외에 실무 강의 등을 포함해서 또 좀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결부해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박상기 장관님의 그 지시에 따라 이 변시 변호사 시험 개혁을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아는데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의 로스쿨 체제가 한 10년이 흘렀는데 향후 10년을 이룰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번에 안 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요. 9시부터는 제가 자유롭게 그때는 2번 하실 그 횟수 관계없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급적 안 하신 분 위주로 손을 좀 들어주셔서 좀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에 분.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문회 없이 이 초유의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린 건 아시다시피 이 가족 증인의 출석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모펀드 의혹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나도 궁금하다 이런 답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가족분 중에 누군가 직접 나와서 의혹의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후보자께서 거치와 관련해서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임명이 되셔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 중에라도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인 중에 누가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계속됐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는 국정원 차원에서 아마 해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인 사찰 문제가 아니라 대공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가정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고 따라서 그 가정에 기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후보자로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해명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등에서 저희 가족들을 다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고소 고발이 되어서 또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돼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런 공적 장에 서게 한다는 자체가 그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해서 제가 답하고 부족하면 제가 비난을 받겠습니다. 저희의 가족 흠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전례 없는 저희 가족 전체로 봐서는 전례 없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아빠로 그걸 제가 감당하지 않고 저희 가족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법으로 허용되니 안 되니 합법이니 불법이니 떠나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사적 이 문제와 관계없이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청문회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사법 과정이 아닙니다. 이 정치 과정에 저희 가족을 제가 아닌 앉은 이 자리에 세우라고 저는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이 정치 과정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직에 올린 경우가 제가 손을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의자로 고발된 사람을 또 마찬가지로 청문회에 올린 예도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저나 저희 가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모든 걸 떠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지켜야 될 최소한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 누가 계신가요? 하시지 않았나요? 안 하셨어요? 그럼 여기 하시고. 예. 네, 뉴스의 임대현 기자입니다. 아까부터 후보자님께서 계속 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로 소명을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꾸 기자간담회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조국 후보자님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그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굳이 필요했다면 정부를 출범했을 때 그럼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에 입각을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후보자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께서 사법개혁과 또 검찰개혁에 미온한 건지 좀 미흡한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그 미흡한 과제를 본인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까 소명을 얘기를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상기 장관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상기 장관님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해오셨습니다. 그걸 제가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 박 장관님의 업무 능력을 말한다는 자체가 매우 외람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얘기를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런 제가 많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돼야 되는가, 제가 여기에 있는가 하겠죠. 정확히는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또 권력기관 개혁 등이 민정수석실의 과제였고 또 민정수석의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에 핵심 과제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그 과제 전체를 지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점을 관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다른 어떤 분들보다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를 그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알게 되었고, 그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제 구현하는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일정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임명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면서 저의 경험을 돌아보고 글을 쓸 것입니다. 지금 저로서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해왔던 일 또는 더 길게는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해왔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오랜 동안의 고민과 실천을 종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 점이 저의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아시아일보 이영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의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신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조국 후보자 따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강제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문재인 정권에서 심지어 아사히에서는 대란이 났다고까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하고의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문재인 그 정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의 주변의 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대통령님과 정부에 누가 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만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고
제 일을 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이 문제를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서 저는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